대기성 자금 수요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의 그런 발언, 의지, 작년과는 다른 정책 당국의 의지, 틀릴 위험으로 제가 제일 먼저 꼽는 게 파월의 변심입니다. 갑자기 변심을 하면 금융시장에 많은 자산군이 다 대비가 안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두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금리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애널리스트라고 하고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금리 이러면은 그 인기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섹터이긴 한데 네. 연구원님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아,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네. 그 비결이 혹시 그 외모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좀 시장에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통 이제 금리 이런 쪽은 그냥 좀 느긋하게 길게 보고 뭐 이런 이제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해가지고 네. 괜히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연구원님 텔레그램 채널 보면 정말 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네. 회사에서 저희가 이름을 이제 제가 김상훈이어서 아. 채권 본드를 붙여서 아. 훈이본이라고 이제 채널 훈이본. 네, 이름을 좀 붙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사실 시작을 경제 매크로로 시작을 해서 탑다운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연준 관련해서도 수급이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관심도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3월 22일이네요. 제 생일이었는데.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큐티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네. 야 이거 비기 같은 이 엄청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큐티와 관련돼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에 궁금하시는 것이 요새 좀 유가도 좀 오르고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물가가 그리고 1월, 2월 달에 물가 높게 나왔는데 파월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물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의구심,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시장이랑 물가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 1월 달에 고용과 1월 달 물가가 다 잘 나왔고 그리고 2월 달 고용도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고용이 그러니까 1월 달 고용 지표가 2월 달 발표될 때 수정치가 같이 반영이 되는데 아하.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미안하다. 잘못 계산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미안할 법한 게 최초 응답에 대한 서베이를 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그 응답률이 과거 평균 대비 너무 낮았어요. 근데 그게 12월하고 1월하고 2월이 다 평균치보다 낮았고 아하. 12월 고용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아하. 서베이 응답률이 낮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 더 서베이를 그 응답 분포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최초 발표, 수정 발표, 최종 발표. 그래서 항상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 직전 2개월치가 수정치가 얼마가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큰 차이가 없어서 처음에 발표됐다면 관심이 있지 그냥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는 네, 옛날 맞아요. 걸 너무 많이 수정해가지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 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언제냐면 1,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월이 워낙 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오류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향 조정폭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아하. 실제로 하향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하향 조정된 거를 어디서 가져갔느냐 보니까 정부는 상향 조정되고 민간에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네네네. 정부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장에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민간도 제조랑 서비스업으로 나눠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하향 조정 폭이 97%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저희가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거나 아예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만
지표가 발표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을 보면 3.9%로 3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네네. 되게 오랜만에 3.7이었는데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뭔가 그 완전 고용에 도달했었을 때 그냥 구조적인 실업만 그 계산을 했었을 때 네. 실업률을 이제 4.1%로 연준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0점이 올라서 3.9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완전 고용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3.9라고 해도 연준이 추정하는 그런 뭔가 유토피아 세상에서의 실업률이 4.1이면 그거보다 낮으니까 미국 고용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건 다음 달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방송 기준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그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네. 거기서 실업률이 만약에 4.1%가 나온다 그러면 아하. 샴룰이라고 들어보셨죠? 샴룰이요? 네, 샴룰이 샴룰.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 네. 실업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연 실업률이 4.1%라는 거는 네. 그냥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네. 10명, 100명 중에 4명은 노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네, 그냥 그 그렇게. 정도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떻게 다 100명이 다 일하냐, 일하고 네. 싶은 사람이 네. 한 4명 정도는 네. 일 못 찾을 수도 있는지 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네. 그 법칙은 뭐예요? 아까 이게 그 샴룰이라고 하는 샴룰? 거는 네. 샴룰인데 발음도 어렵죠. 샵, 네. 샴룰. 샵이 아니고 샵이구나. 가수 그 샵 말고요. 아, 그렇군요. 샴입니다. 샴 네, 여러분. 네. 샴룰이요. 네, 샴룰인데. 발음은 되게 어렵네요. 네. 과거에 경기 침체를 되게 잘 맞췄었던 그 시그널이어가지고 가끔 이런 때 경기 침체를 앞두고 등장을 하는데 네네네.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12개월 동안에 실업률이 막 등락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12개월 안에 실업률이 가장 낮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 3개월 달의 실업률 평균치를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최저치로부터 0.5%포인트 이상 증가를 하면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과거에 많이 증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최근까지 저점이 3.0이에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 그 평균치가 3.5면 저점 대비 0.5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이겠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12개월 동안의 저점 대비 이제 그게 3.4%였어요, 실업률이. 네. 그럼 이제 0.5가 올라가려면 3.9가 최근 3개월째 평균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3.9였지만 그 직전 달이 3.7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발표될 숫자가 4.1이면 네. 3개월의 평균치가 3.9가 되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 꼭 4.1이 안 나오더라도 3월과 4월 두 달치 평균치가 3.9만 나오더라도 똑같이 샴룰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네. 약간의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서 헷갈리실 네. 수 있지만 어쨌든 0.5 이상. 3개월 네. 동안의 평균이 3.9가 되면 3.9가 되면 3.9가 되는 거죠. 되면 되네. 네, 0.5가 올라가면 네. 하긴 뭐 경제가 좋았을 때는 실업률이 낮다가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올라갈 텐데 그 기준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0.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다. 네. 이런 설명인 거네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미국 경기가 망한다가 아니잖아요. 경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1을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해도 자연 실업률 근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에 봤었을 때 저희 주머니엔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가 되게 안 좋고 네. 그걸 이제 진작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말로 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돈이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재료가 좀 부각되면 수급 쏠림 현상도 되게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1%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달엔 더 올라가나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이제 연착륙에 대한 내러티브가 되게 강해서 맞아요. 금리도 이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고 주식 올라가고 여러 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뭘까라고 가정들을 해보면 다시 뭔가 실업률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가 반등해서 주식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고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서 이제 실업률이 3.9가 되게 낮지만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코멘트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샴룰, 이 샴룰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 달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혹시 이 숫자가 4.1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릴 수도 있으니 주의를 좀 해봐라, 이런 정도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주택 시장도 좀 궁금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고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물가를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래서 물가를 어차피 주거비다 네, 물가니까 물가는 주거비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걸 모두가 이제 아실 거예요. 제일 큰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제가 고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이라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되게 견조하지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발생을 하면 임금 소득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는 더 후행 지표로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비를 더 하게 되고 소비 성향이 약해지는 그림들이 나오면 서비스 물가들은 알아서 잡힐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유가 말씀 주셨지만 유가가 그냥 조금 높은 상태로 부담이 가면 미국인들한테 유가는 가스스테이션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재량 소비에 대해서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는 물가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이 지금 관심을 조금 꺼버린 이유가 고용 지표에서 기스가 먼저 나나? 라고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 차트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거비를 볼 때 이 주거비는 실제 지금 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말이에요? 후행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거비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항목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OER이라고 하는 자가 주거비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렌트비 같은 게 있고 그 외부 숙박 같은 이 주거비가 같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자가 주거비 OER입니다. 자가 주거비요. 네. OER이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항목이에요. 근데 얘가 1월 물가 CPI 발표됐었을 때 0.6이 나왔어요. MOM으로. 전월 대비 0.6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2 곱하면 7.2잖아요. 네, 뭐 엄청 많이 단순하게 오른 거죠. 곱하면 2월 달에 1월 고용과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 물가가 1월 달에 다 잘 나왔으니까 금리가 그 당시에 튀었던 겁니다. 상승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3월에 발표된 2월 고용이 발표되면서 1월께 하향 조정됐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가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2월 CPI가 발표가 될 때,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때 OER이 0.6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절대 레벨은 높습니다. 0.4. 근데 0.6 대비 MOM으로는 이제 낮아졌다라는 게 하나 다행이었고. 네네네. 그리고 파월이 작년부터 좀 강조했었던 물가가 있어요. 슈퍼코어라고 많이 네네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이제 그 주거비를 제외한 네. 근원 서비스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서 변동성 큰 이제 유가랑 이런 식재료들 다 빼고 그리고 주거비까지 뺀 물가를 슈퍼코어 물가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1월 달에 0.8몇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죠. 네. 주거비를 제외했는데도. 네. 근데 이거 역시도 2월에 까보니까 0.4 몇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도 MOM으로 전월 대비로는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한 거예요. 했지만 1월 대비로는 완만해졌다.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나 여러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월과 2월 물가가 트렌드를 바꾸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월달, 2월달 숫자 보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네. 라고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 말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옛날에도 그랬다. 제 옛날에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그러더니 네, 맞습니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네, 네, 네. 이래가지고 이번 3월 FOMC 회의도 약간 삐딱하게 보면 쟤 또 저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건 끝자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거에 대한 큰 경로가 네. 우선 뭐 저도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틀릴 위험으로 제가 제일 먼저 꼽는 게
파월의 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틀렸다고 하고 이제 75bp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네. 근데 지금도 FMC도 그렇고 뭐 의회 증언 가서도 그렇고 인하는 한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하는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도 꼭 2.0이 아니라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한 3% 뚫고 내려오는 그 구간부터는 인하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금리가 좀 올라가면 사야지, 채권 입장에서는. 인하하겠지. 네. 그래서 그런 그 대기성 수요들, 자금 수요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의 그런 발언, 의지, 정책 당국의 작년과는 다른 의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파월이 이건 그냥 사파적으로 막 네. 트럼프가 갑자기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네. 될 것 같아서 트럼프 쪽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인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뭐 물가도 오르고 본인이 본 게 틀리고 뭐 이래서 갑자기 변심을 하면 그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자산군이 다 대비가 안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두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시 주거비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아까 OE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가 네. 주거비. 근데 어쨌든 주거비랑 실제 렌트비랑 저희가 같이 뭐 YOY의 증가율을 추세를 같이 그려보면 자가 주거비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내 집에 살고 있는데도 네. 사실상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니 네네네네. 렌트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자가 주거비를 어떻게 서베이를 하냐면 네네. 이게 집값을 실제로 조사해서 한다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지금 당장 임대를 해준다면 얼마를 받을 생각이세요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꼭 그때의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네요. 지금 여기 집이 있는데 지금 내 집값이 집인데?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되게 낮춰서 내기가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게 질문 자체가 그러네요. 얼마 받을 거예요? 오늘 이런 받을 질문이니까. 거예요. 당연히 높게 받겠죠. 네. 받으려 하겠죠. 내가 지금 작년에 집값이 얼마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옆집이 뭐 10억 하던 옆집이 6억이 됐다고 한들 아니 내 집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부분들이 조금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사이클에 수렴을 할 건데 그래서 실제 렌트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미국 CPI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를 그려보면 1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에 있는 주거비가 16개월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그려보면은 앞으로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하락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들갑 떨지 말자라고 얘기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낮춰 잡을 거다. 16개월 있으면 집값 빠진 만큼 네. 월세 좀 낮춰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었는데 맞아요. 거기 발표되면 이제 매매 거래량도 나오지만 중간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언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고점 대비 한 1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단독 주택으로 보냐, 멀티 그 다주택으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다 볼 수 있어서 주택 지표가 일관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맞지 않아요. 근데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중간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 중에 그 레드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해 주는데 집값을 내려서 판매한 비중 어쨌든 집을 내놓잖아요. 팔려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뭐 신규 뭘 살려면 지금 집을 내놓는데 가격을 낮춰서 내놓은 그 비중을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가팔라요. 작년, 재작년보다. 그래서 절대 레벨은 높을 수 있으나 집값을 내려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계속 강조드린 게 지금 미국 경기가 망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월이 왜 보험성 인하를 꺾지 않고 3번 점도표를 유지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려면 이상하잖아요. 고용도 좋고 물가도 좋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게 어떤 쪽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에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이거는 모든 정책 수장들이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좀 둔화 이런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크러쉬가 나면 근데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 3번 내릴 게를 유지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고민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물가 어떻게 될 거고, 고용 어떻게 될 거고, 뭐 경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충분히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파월이 그랬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하여튼 저기 뭐 변심에 이제 늘 변심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네네. 그런 그 언제 그럴지 모르니 재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럼 언제 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어차피 자료도 공표가 다 돼 있으니까 저희는 6월 인하 좀 보고 있고요. 6월 인하. 네, 네. 한국은 7월 인하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늦게 하네요. 네, 네. 할 걸로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인하하고 네. 그래서 인하 관련돼서는 네. 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 경제에 비해서 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니면 뭐 적당한 거예요? 이 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중립금리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금리 수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아무도 같아요. 알수 없죠. 왜냐하면 네. 파급 효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선 저희가 하나 확실했던 건 네, 네. 작년 3분기 정도 때 4분기 넘어갈 때 미국채 10년물이 5%를 찍은 적이 있죠. 네네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무부가 바로 나서서 장기물 발행량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오히려 줄였죠. 네. 그리고 파월도 10, 11월부터 정책 스탠스를 확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 너무 부담됐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채권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국채가 5%예요. 근데 국채잖아요. 국채는 누가 발행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럼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발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자가 5%라는 얘기잖아요. 네. 5%라는 숫자를 10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5%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네. 10년 내내 그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도 아하.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레벨을 모르나 아하. 5% 터치하니까 그렇게 정책 스탠스를 급변화시켰다라는 거는 그건 긴축적이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정부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의 금리로 10년 동안 내야 되는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도 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빌리는 건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네. 미안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좀 금리 내려가다 보다 하고 금리가 채권 내려갔을 투자자는 거죠. 또 산 거죠. 그날 또 이제 네. 빌 에크만이 또 한번 그렇죠. 그 금리 고점 그 시점에 네. 트윗을 딱 날려가지고 네, 네.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래 재밌네요. 그러니까 5%는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지금 3.8까지 갔다가 이제 한 4.2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4% 초반, 4.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LT나 이런 TMF,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초장기에 연동돼 있지만 그래도 10년물 금리를 많이 보실 거라서 아마 금리 수준 다 아실 거다란 말이죠. 네. 이 수준에 대해서 물론 정책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파급 효과가 더 긴 만기로 가겠지만 연준의 수장인 파월은 어쨌든 지금 통화 정책은 제한적이다,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5%의 기준금리 수준과 뭐가 됐던 간에 그로 인해서 지금 4%를 넘는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긴축적이고 제약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긴축적이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FOMC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냥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네네. 미국은 단기물의 벤치마크를 국채 2년물을 보고 어허. 장기물의 벤치마크를 10년물로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2년 금리보다 10년 금리가 당연히 10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전이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역전이 돼 있었을 때 가장 불편한 건 은행이죠.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버니까. 네. 근데 이 장단기 금리가 되게 역전이 되어 있는 거를 전 좀 불편하다고 느낀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인 게 뭐냐면 아하. 올해 아까 서두에 고용하고 물가 좋다. 그러면 사실 점도표가 올해 3번 인하를 찍어놨었는데 12월 달에 네. 이번 3월에 발표될 때 2차례로 줄일 수도 있었고 시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한 명 위원의 차이긴 합니다만 3번을 유지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개를 유지한 게 이게 명목이에요. 명목. 네, 우리가 작년에 뭐 실질 금리, 뭐 실질 텀 프리미엄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보자라는 게 실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뺀 실질 점도표를 봐보면
더 내려갔어요, 점도표가. 그 얘기는 인하의 폭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유지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부양되는 효과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실질 점도표 점이 올해 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단기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하하려는 의지가 보이네 라고 해서 단기물 금리는 내려가고 FOMC 당일만 보면 네. 제일 끝자락에 장기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진짜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살짝 꼬리를 들었죠. 네. 네. 원래 2.5를 계속 유지하다가 2.56 정도로 6bp, 0.06% 올렸어요. 사실 0.06% 올리는 거는 엄청 큰 숫자가 아닙니다. 0.06%. 네. 2.5에서 2.56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추세가 될까 봐. 아하.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금리이고 네.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금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파랑새 같은 거.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나 네. 이런. 근데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기 체력도 되게 좋아졌고 인하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호. 근데 단기물 금리는 통화 정책에 연동이 되고 장기물 금리는 펀더멘탈에 영향 받는다고 많이들 알고 경제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잠재적인 펀더멘탈 체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장기물 금리는 많이 못 내려오고 그래도 인하는 할 거다라고 하니까 단기물 금리는 많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역전폭이 심화되어 있는 걸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좀 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나 네.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예대 마진까지도 계속 마이너스로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그 은행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이걸 좀 시간을 둬서라도 역전폭을 줄여나가는 걸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FOMC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FOMC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보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시는 것 같고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물가는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그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제 QT예요. 네. 그러니까 QE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돈 풀기. 네. 근데 QT는 반대입니다. 돈을 걷어들이기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네. 이게 아직 뭐 QT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연구원님 이 부분은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네. 우선 여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주식 많이 하실 거고 네. 그럼 당연히 막 대차대조표 이런 거 다 맞아요, 기업들 맞아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하고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빼고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자산 이퀄 부채가 되어야 이렇게 이퀄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 등식이죠, 원리상. 그죠? 그죠? 황등식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QE라고 방금 말씀 주셨던 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어쨌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하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지금 당장의 유동성 주입의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장에 뭔가 유동성을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채권을 사준 거예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니까 중앙은행 자산엔 채권이 잡히지만 시중에는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전통적인 완화 정책 중에 하나로 QE라는 게 있는 있었죠.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자산이 엄청 비대해진 거예요. 네. 받을 돈이 많아진 거예요. 집에 이제 그 장부가 계속 쌓이는 네, 겁니다. 쌓인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위기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괜찮으면 이걸 줄여놔야 나중에 버퍼를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QE로 받아뒀던 이 많은 채권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을 QT 양적 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늘어났던 장부가 하나씩 네.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줄이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냥 시장에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는 미국이 못해요. 왜냐면 무서워서. 네, 갑자기 많은 양들을 시장에 던지면 이게 소화가 될까? 만약에 소화 안 되면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확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튄다는 얘기죠. 상승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QT의 방식은 뭐냐면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만기가 도래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100이라는 만기가 도래할 때 네. 한 80이라고 이 우리 캡 있죠, 캡. 네.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만기가 이 정도 돌아갈 때 80 밑까지는 네. 만기 상환에서 없애버립니다. 채권을 소각해버려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던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하. 좀 적절한 선을 넣고 아하. 이 밑에까지는 없애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롤오버 차환을 시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지금 연준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네. 종이 쪽지 그 장부가 있는데요. 장부에는 다 써 있어요. 이게 언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게 만기가 되면은 미국 정부가 빌린 돈을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된 날, 내일 만기가 된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네. 그러면은 80억까지는 돈 내놓으세요. 네. 그래, 약속한 대로 네, 만기 돈 상환을 갚으세요. 하는 거죠. 만기 상환하세요.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0% 정도는 그래 좀 더 쓰세요. 네. 돈을 더 준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80% 정도만큼 줄이는 거. 이게 네. 이제 QT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QT인데 저희가 여기서 되게 주목해서 자료를 쓴 건 뭐냐면 QT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유 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럼 연준 대차대조표 안에 자산을 지금 감소시키는 과정을 QT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자산 이콜 부채. 아, 그러네요. 그러면 부채도 그 똑같은 양만큼 감소가 되어야 될 거죠. 그죠? 근데 부채에서 중요한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GA라고 하는 현금 잔고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이제 자산 중에 제일 큰 항목이 보유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그냥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부채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 TGA라는 건데 TGA. 네. 네. 이게 그냥 미국의 재무부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부한테는 자산이에요. 자기들이 세금 받으면 넣어놓는 자산인데 이게 연준 부채 계정에 넣어둡니다. 정부가 네.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같은 네,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TM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J인데 이거는 연준과 정부 간의 거래 창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작년부터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에서도 엄청 얘기가 많이 도는 게 이 RRP라고 영레포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영레포. 예, 아마 대표님 채널에서도 여러 번 네, 강조하셨던 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연준이 채권을 담보로 시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창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시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니까 연준 부채 계정 중에 하나인 RRP, 영레포 잔고에 돈이 쌓이면 시중으로부터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겠죠. 아하, 그죠? 그쵸. 당연히 네. 시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근데 아까 이전에 TJ 항목은 정부와 연준의 거래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연준과 중앙은행과 민간과 거래하는 게 두 가지 창구가 있어요. 그 하나가 이 영레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레포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 TGA는 정부가 쓰고 있는 네. 중앙은행 연준 예금 통장. 네, 그 ATM기. ATM기. 예. 그리고 영레포는 민간이 쓰고 있는 민간인데 은행이 아닌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은행이 아닌 네. 그런 기관이 쓰고 있는 네. 예금 통장. 그렇죠. 원래 우리 네. 예금 통장은 하나은행, 네. 기업은행 이런 은행에서만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 계좌 없잖아요. 근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연준 계좌라고 네, 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민간이 거래를 하는 건데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거다. 은행이 아니니 중요하네요.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이 영레포에 돈이 많이 쌓인다는 거는 네. 작년에 2조 달러까지 쌓였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져왔다는 거죠, 예, 그죠? 연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없고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급준비금입니다. 아하, 지급준비금. 네, 이것도 민간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어디랑 거래를 하느냐? 은행. 아하, 네. 은행.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작년에 SVB 사태도 그렇고 뱅크런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걸 미리 대비해 놓으려면 돈을 미리 쌓아둬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야 너네 상업은행들 시중은행들 우리한테 작출해. 지급준비금을 필요 이상 쌓아놔 필요 정도 쌓아놔 그게 필요 지준 그 이상 쌓아놓으면 초과 지준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레포와 여기 지급준비금 네. 연준한테는 부채 계정이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여기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아야죠.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공짜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레포도 이자를 받고요. 어허. 지급준비금도 이자를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아까 다시 돌아오면 네. 저희가 자산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현상들이 발생해서 제일 신기해하는 거냐면 시장이 여기 보면 연준 총자산을 저희가 아까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록색 선 보시면 쭉 네. 감소하고 있죠. 장부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부채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부채 항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급준비금인데 아하. 이 지급준비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뭐 은행이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중 유동성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프록시 지표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되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어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됐었을 때 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 주식도 흔들리고 채권도 이제 조달하거나 거래를 할 때 자금이 비싸지면 금리가 올라지겠죠. 네, 부족하면, 네, 네. 자금이 네. 부족하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까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줄이는 속도를 줄여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A는 B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는 네, B 더하기 C. 네. 네. A가 자산이에요. 네. 그럼 A에서 만약에 100이 빠지면 네. B 더하기 C도 100이 빠져야 되죠. 두개 합쳐진 합친 게. 게. 그죠? 네. 근데 B가 영래포고 아하. C가 지준이라고 볼게요. 네. 근데 영래포가 지금 2조 달러에서 거의 한 4천억 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급감했다는 겁니다. 1.5조 빠진 거죠. 네. B가 줄어들었네요. 네, 근데 B가 만약에 지금 자산이 100 빠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B가 마이너스 200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C는 오히려 늘어야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게 지준이 늘어난 이유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네. 보유 자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이제 부채에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얘가 줄어요. 네. 그럼 여기 세 개 합친 거 다 줄여야 되겠는데 한 놈이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다른 애는 오히려 늘었고 네. 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다라는 네. 거네요. 은행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준한테 돈을 많이 맡기나 보네요. 네. 이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하고 거래하는 주체들 중에서.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QT라는 걸 진행을 할 때 연준 위원들도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자산을 줄이면 결국엔 지급준비금이 줄 텐데 지금은 영래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영래포가 만약에 빵원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영래포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은행이 많이- 아닌 네. 시중에서 돈을 빌린 게 영래포라고 했는데 은행 말고 다른 시중에서 네. 연준에게 맡긴 예금 잔고가 네. 네. 계속 줄어서 네. 돈이 없어진다. 네. 이러면 그럼 빠질 애가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A가 빠질 때 뭐만 남아요? C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도 빠져야 되네요. 네. 근데 그 리스크를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SVB 사태 터졌었을 때 네.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여기 보이시는 3.0조였거든요. 이때. 네. 이때까지 빠지고 나서 문제가 터졌었어요. 근데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나? 그래서 지금 오히려 늘려놨어요. 네. 영래포라는 것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 돈 없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은행 네. 얘들 돈 없나?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시간을 두고 빠지게 되면 내려오게 다시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대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이 초록색 선인 자산 줄이는 거를 속도를 줄이거나 그쵸. 아니면 네. 종료시키면 되는 거죠. 그만하면 되네요. 그만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보유 규모가 너무 많고 우리는 그래도 양적 긴축을 계속 오래 하기 위해서 감속하는 거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연준위원들이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VB 사태 터졌을 때가 이 트리거 레벨이 3.0조 달러였는데 어디가 적정 지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 놓고 너 할래? 네. 이런 질문이랑 비슷해서 네네. 뭐 없어도 살만한데 뭐 맞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 막 네네. 그래도 되는 거고 적절한 규모는 없지만 어쨌든 네. 지난번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 네, 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래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2조 달러까지 쌓인 것도 신기했고 지금 한 4, 5천억 달러까지 빠진 것도 너무 빨라서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 네네. 아까 영래포는 누구랑 거래한다 그랬죠?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인데 네. 단기자금 시장에 그 MMF 저희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거의 주체가 돼서 이용을 합니다. 근데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오버나잇 하루라도 뭔가 이자를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거기다 돈을 다 맡긴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T빌이라고 하는 재정증권 1년 미만의 국채를 얘네들이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작년 6월 달 정도까지 보면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었을 때 그래서 국채가 발행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 캐시로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연준한테 영래포를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영래포 창구에다 돈을 빌려주면. 그래서 모든 자금들이 글로 다 쏠려가다 보니까 시중에 있던 2조 달러라는 돈이
연준에 가면서 아하.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네. 이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MMF라는 거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MMF 가입할 수 있는 그 네. MMF예요. MMF 단기 또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펀드 금리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얼마 전에 보니까 6조 달러가 넘더라고요. 지금 네. 미국에는 지금 MMF에만 돈이 6조 달러가 네. 있어요. 근데 MMF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한테 5% 주기로 약속을 해놨어.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놀릴 순 없잖아. 네. 그래서 뭘 할까 하다 보니까 그럼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면 제일 속편하지.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빌리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부채 한도 때문에 안 빌려. 네. 돈을 안 빌려. 네. 그 얘기는 살 채권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연준에다가 예금하자. 이렇게 네. 됐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연준에다 예금하자. 그게 결국 이제 영레포였던 거고요. 그쵸. 그게 급증했다는 거예요. 급증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재정증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게 됐었고, 아하, 네. 그리고 아까 제가 TJ 정부랑 그 ATM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아하. 정부는 그 TJ에 맡겨놨던 돈을 가지고 비상수단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T빌이라는 국채를 발행 못했었을 때 음흠. TJ 돈을 엄청 써서 타결되기 전까지 TJ가 거의 빵원 가까이 빠지게 돼요. 그때 돈이 없어졌다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그게 미국 정부가 연준에다 맡긴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쓸 비상수단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네. 돈을 빨리 보충시켜놔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결되자마자 TV를 엄청나게 찍습니다. 그럼 살 게 생겼네요. 네. 그럼 2조 달러에 묶여있던 MMF 자금들이 다 시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발생한 건데 아하.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이제 분기 말이 끝나고 이제 2분기가 될 때 시장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재료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게 재무부가 그 1분기 국채 발행 계획, 이 리펀딩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서 2분기 때 TV를 순상환한다라고 발표를 해놨어요. 발행이 또 없다는 얘기예요. 만기 상환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MMF 입장에서는 다시 자금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살 게 없네 또. 네. 그럼 다시 또 연준에도 영래포로 가야 갈 되네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QT는 지속해서 자산이 빠지고 있어요, A가. 네. 근데 B가 다시 증가해요. 그러면 C는 오히려 B가 줄어드네요. 마이너스였었을 때 플러스 효과를 봤다면 B가 증가하면 C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준이 감소할 수 있는 재료가 아하. 2분기 때 발생할 수 있어서 아하. 그런 부분들을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들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연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QT 감속에 대해서 우리가 fairly soon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는데 공통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속도를 좀 줄여주면서 네. 지준이 감소해야 되는 속도도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게끔 조금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0조가 트리거 레벨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3.6조예요. 여전히 6천억 달러의 버퍼가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영래포가 좀 다시 증가하더라도 지준이 버퍼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엄청나게 뭐 당장의 그 조치를 되게 세게 마련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 할 거고 그래서 보험성이나 세 차례를 남겨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QT와 관련돼서 그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일 때 이쪽도 줄여야 되는데 이쪽 안에서 야 네가 줄여라, 네가 줄여라 이러고 그쵸. 있는 상황이네요. 네. 내가 이번에 줄일게, 네가 줄여 이런 거를 딱 연준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그냥 QT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 경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좋고. 또. 그리고 또 난리 나겠죠. QT 그만한다고 그러면 또 막 얼마나 비트코인 오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연준 정책의 신뢰도가 깨져버리면 왜냐면 그쵸. 지금 QT를 정말 장기간 할 거다. 오히려 감속하는 게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종료로 생각해버리면 신뢰도에 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QT의 이제 감속입니다. 네. 이제 줄이는 양 자체를 좀 줄여보자 이런 네,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는 이제 5월 FOMC 때 따로 그 문건이 나와서 발표가 될 걸로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 그 아까 캡이라고 씌운 재투자 한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국채 월간 600억 달러, MBS가 350억 달러예요. 합쳐서 95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3분의 1 줄인다거나 네.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그러면 만기 도래했었을 때 제가 만기 상환할 수 있는 양들은 당연히 주니까 네네. 재투자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냥 또 쓰세요.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도랑 지금이 되게 조금 유사한 점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2019년도가 왜 비슷하냐면 우선 고용, 18년, 19년도 때가 완전 고용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파월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QT를 했었고 QT를 감속까지도 이때 처음 했어요. QT 감속과 종료는 비교 사례가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네. 연준이 QT를 했었던 때가 17년부터 19년 넘어갈 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19년 3월 FMC에서 QT 감소간에 대해서 구체안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어땠냐면 국채의 재투자 캡이 300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걸 150억으로 딱 절반 줄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간을 발표했었고 규모를 또 하나 발표한 게 우리 9월 말에 QT 종료해요까지 같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때 금리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겁니다. 예. QT. 그러니까 네. 이제 나 이거 줄이는 거 천천히 할 거고 네. 언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이제 채권의 가격은.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 규모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종료 시점은 발표 안 할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시장한테 기대를 많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 네. 그리고 19년 3월에는 종료 시점까지 같이 얘기했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막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이제 연방기금 금리 정말 하루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기준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는 이 초과 지준불이라는 IOER이라는 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 드시지 마시고 네, 그냥 그런 이거는 금리가 있다고. 금리가 있는데 아니 아까 은행이 예금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은행의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금리가 상단 역할을 하는 금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금리를 지금 5.5%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연준은 5.25에서 5.5라는 상하단 밴드를 제시하고 그거는 너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아래, 그거보다 좀 위에 상단과 하단 역할을 하는 금리들이 있어요. 이게 영래포고 이게 IOER 금리거든요. 아하. 근데 이 IOER이라는 금리를 당시에 3월 달 이후로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터치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연준이 정해놓은 금리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연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고 단기 자금 시장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 자체가 자금 부족 유동성 고갈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QT 감소간과 종료까지 세게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9월 말에 종료한다 그랬는데 7월 FMC에 2개월 조기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물들을 빠르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역 RP에 들어가는 금리, 예금 금리, 그냥 예금 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인데 이 금리를 얘기해 주신 게 상하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은 연준이 금리 딱 정해놓으면 모두가 다 그 금리에만 거래하는 것 같지만 호플리죠. 그러니까 난 이 정도의 금리 밴드로 유지하고 싶어라는 그런 연준의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거에 근데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네네. 이론상으로는. 근데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 하는데 2019년에는 이게 막 삐져나올 정도로 네. 지금 막 돈이 없어 왜 그래? 막 이런 급전이 땡기고 막 이런 네. 애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네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QT는 좀 속도는 좀 줄일 것 같다. 네. 한 5월 달 정도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네. 마지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네. 얼마 전에 네.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 연구원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분이 뭐 단기 채권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가. 이게 월러 이사도 그랬고 네. 파월도 그렇고 지금 영란은행 BOE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연준의 총자산으로 가보면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QE라는 걸 해서 지금 보유 자산을 엄청 늘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대부분 장기물들을 많이 사줬고요. 네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었기 때문에 MBS라는 그 모기지 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줬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다 30년짜리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에 몰려있는 애들이 너무 초장기물인 거예요. 장기물.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냐면 어쨌든 연준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통화정책은 단기물에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익과 비용을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장기물들이 너무 많으면
파급 효과, 그 시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야 나중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좀 파급 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연준 그 대차대조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네. 10년을 빌려줘 버리면 네.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 은행이 무섭지가 않아요. 10년 있다 갚으면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1년으로 빌려주면 네. 1년마다 은행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은행 입장에서도 할 말이 좀 많은 거죠. 야, 네. 요새 뭐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갚아라. 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라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정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 정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려면 단기로 많이 빌려줘야 된다. 단기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뭐냐면 네네. 통화정책 사이클을 길게 보면 이럴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 인하면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 인상 사이클처럼 비전통 통화정책만 보면은 QE, QT, QE, QT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QE하다 QT 시기인 거예요. 네. 근데 TB를 사야 QE 다음에 QT가 오는 거를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신뢰도가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시 한 번만 네. TB를 사야 뭐라고요? QE에서 QT로 넘어갈 때 신뢰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장기물을 사줘요. QE 할 때. 네. 근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기가 부양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럼 과열이 되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지만 QT도 해야 되죠. 그렇죠. 줄여야죠 또. 네, 근데 Q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도 있지만 그건 시장 충격을 너무 많이 주니까 만기 상환분의 일부만 재투자하는 방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물 너무 많이 사놓으면 난 지금 당장 긴축을 해야 되는데 만기 도래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만기가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이게 QT가 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현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TBD라는 거는 1년 미만이잖아요. 네. 1년 미만짜리를 막 사줬어요. 경기 위기 때. 네네네. 근데 정말 경기가 금방 빨리 좋아진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QT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만기 도래 물량들이 딱딱딱 보이니까 네. 이게 신뢰도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연준이 QE를 하다 QT를 전환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강조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인가에 대해서는 네, 아직 QT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11년도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단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2011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장기물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달 금리가 높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단기물 금리를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돈으로 얘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면은 당연히 장기물 금리는 좀 내려오고 네. 단기물 금리는 좀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파니까. 근데 다만 이것도 리스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 언제까지 우리 초저금리를 유지할 거야라는 이런 발언들을 문구에 녹아냅니다. 그러니까 얘를 팔아서 얘를 사줘서 장기물 금리는 낮추지만 단기물 금리가 그래서 올라가는 매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구두와 이런 명시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눌러주는 그 방법을 펼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장기물만 갖고 있는데 얘를 팔아서 단기물 금리를 사자고 하면 장기물 금리는 파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네. 약세가 돼서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단기물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OMC에서의 저의 총평,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편하다라는 거에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물을 좀 사서 금리를 낮춰주고 장기물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는 걸 조금 해소시키려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데 다만 이 정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나오면 5월 FMC에서 뭐 만기 도래분을 T빌로 재투자한다 이런 가능성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좀 회의 결과를 좀 보고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를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저렇게까지 뭐 생각해 그럴 수 있지만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짧게 투자할까 길게 투자할까 이게 어떤 게 더 금리가 이렇게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세울 수 있는 전략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 QT가 이런 거구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QT든 아니면은 뭐 QE든 아니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엄청 주죠. 예, 그래서 FOMC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금리 올려 내려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뭐 QE 언제, QT 언제, 파월은 말 또 왜 또 저런 식으로 해, 막 이런 것도 다 봐야 돼가지고 네.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돈을 더 잘 버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김상훈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 연구원님이 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지 딱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원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 후니본, 네. 후니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